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2021년 관장 초청 대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신의학, 마음, 예술을 주제로 관장 초청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준수 교수님을 모시고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를 주제로 정신의학과 예술의 연결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권준수 교수님, 오늘 대담에 참석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대담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아주 즐겁게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 원장님께서 저를 초청을 하셨을 때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런 대담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재밌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데 제가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너무 귀한 교수님을 모셔서 너무 기쁩니다. 권순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권준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정신과 교수님이십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뇌 영상술을 이용한 정신질환의 기전을 연구하셨고, 귀국 후에 정신질환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에서 강박증 클리닉을 시작하셨고 조현병의 대가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계십니다. 2009년 분시의학상, 2012년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조현병학회 이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강박증의 통합적 이해, 그리고 조현병과 강박증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국제적으로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교수님의 책의 제목처럼 왜 나는 나를 피곤하게 할까요? 그리고 강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왜 그것을 뇌 딸꾹질이라고 부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강박적 성향 또는 강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들이 완벽주의자, 무엇인가 꼼꼼하게 또 하려고 하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정해진 법규나 규범을 잘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제 법이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된다면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 원인이 사실은 자기와 관련이 없는데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피곤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이런 이제 말을 사용을 했고요. 사실 현실이라는 거는 완벽한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이 좀 엉성하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합리하고 부조리 투성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허용이 될 수가 없죠. 완벽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 부조리 투성이 현실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그게 자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박증,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강박증은 이제 그 정의상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어떤 생각이나 충동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불안을 일으키고 또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병적인 강박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정절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리를 하죠. 항상 책도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게 즉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축구 선수인 베컴입니다. 아, 베컴은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화장실의 수건이라든지 또 비누 뭐 여러 가지 물품 또 냉장고에 열어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 그릇들 이런 것들이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물건을 살 때도 두 개를 사야 됩니다. 한 개를 잊어버리면 불안해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베컴의 부인인 빅토리아가 아주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이혼까지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힘들죠.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남도 이제 피곤해지죠. 이제 이런 강박증을 보통 이제 뇌 딸꾹질이라고 합니다. 이 딸꾹질은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박증적인 충동이나 생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자꾸 나타나니까 이게 뇌의 딸꾹질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강박증을 뇌의 딸꾹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 이렇구나. 강박증이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가들이 가끔, 자기 자신의 강박적으로 매달린다, 또는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집중 혹은 집착과 또 강박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박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은 완벽하게 일을 끝내려고 하고 또 완성도가 아주 높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자꾸 이제 작업을 되겠죠. 그 자신의 마음이 들 때까지 완벽하게, 그 완벽한 예술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의 작품을 그 완성도가 높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박 증상하고는 저는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강박적으로 그 예술의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집착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 강박증적인 거는 그 병적인 거는 분명히 다른 거고요. 또 이제 강박증적인 사람의 특징들은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뇌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일을 좀 이렇게 멈추고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는 그거를 이제 어떤 일인가 이렇게 이제 그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건데 소위 그것을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셋 시프팅, 그냥 셋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런 소위 말하는 셋 전환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자극에 주의 집중이 옮겨가고 어떤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본 자신의 일로 돌아가고 이런 게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셋 시프팅을 잘 못합니다.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그 자극을 새로 들어오는 자극에 주의 집중이 옮겨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상당히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런데 이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집착이나 집중 이런 거는 상당 부분이 자신의 의지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강박증의 어떤 병적인 거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완벽한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100% 완벽한 게 과연 있겠습니까? 10만이 이 100% 완벽이라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작품을 100% 완벽하게 한다. 이것은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 완벽하게 하려다가 작품을 망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을 못 하더라도 작품을 좀 마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완벽하지 않는 작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인간적이고 매력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3대 교향곡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약간 응성하고 좀 완성되지 않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좀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품을 그 완성하는데 너무 심적으로 좀 힘들다.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 경우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놓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공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감상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공감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예술적으로 완벽한 것이 과연 공감을 더 일으킬 건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과 그 예술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공감하는 정도가 과연 이게 일치할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좀 느끼기 때문에 예술적인 완성도를 하기 위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은 조금 좀 생각해 볼 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사람이 예술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술을 공감하는 사람들은 완성도가 높은 곳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뭐 있는 것 같다라는 아주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은 본인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면이 있는데 조금 어차피 인생이 완벽할 수가 없다면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주제로 하는 주제 중에서요, 불안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안을 주제로 한 예술 창작, 그리고 또 그 불안을 주제로 한 작품을 예술 감상을 하게 되면 이것을 불안을 직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불안을 그린
그림을 창작하고 또 불안을 그리는 그림을 감상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강박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불안을 대처하고 또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프랑스의 소설가인 알랑 드 보통이라는 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앵자이티라는 그런 책인데 그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을 그분이 몇 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갈구한다든지 뭐 사랑이 좀 결핍하다든지 또는 속물건성이 있다든지 뭐 물질 만능주의 또 뭐 불확실성, 미래 불확실성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이제 해결책으로 철학, 예술, 정치, 종교 또 뭐 보헤미안적인 삶, 뭐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열간 것들을 다 하면은 현실 생활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 상당히 참 생각해 볼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특히 예술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 대개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렌즈, 그게 이제 부와 권력을 통한 렌즈입니다. 그게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현실에 중요한 거죠. 그런 렌즈를 이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사회에서 어, 보여주는 표준 렌즈를 오히려 좀 인격의 렌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렌즈로 보면 어, 현실적인 렌즈로 크게 보이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게 중요하게 보이던 그런 게 작아지고 오히려 잊혀져 있고 뒤로 좀 이렇게 밀려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평소에 세속적인 가치 이런 것보다는 도덕적인 가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해야 효과적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이런 이제 알랑드 보통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을 주제로 한 예술이 작가가 어떤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예술 창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세속적인 렌즈에서 도덕적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게 관점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와 더불어 그를 감상하는 감상자들도 역시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 예술가들이 느끼는 불안은 소위 이제 우리가 강박증이라든지 일반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안 또는 그게 심해져 가지고 병적인 불안 이런 불안이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예술가들 느끼는 이런 불안은 사실 피해야 될 부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성화시켜야 될 그런 좀 불안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들이 느끼는 불안은 바로 예술가들이 짊어져야 될 숙명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불안은 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안을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으로써 불안을 감소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약간 이제 너무 좀 마음으로 크게 와닿는데, 제가 지금까지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나 권력. 그런데 그 렌즈를 예술의 렌즈로 바꾼다면 그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고 또 달라 보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술가의 렌즈로 본 세상, 그리고 또 예술가들이 예술가의 렌즈로 바꿨을 때 보이는 불안들은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또 예술로 표현하고 이제 승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그것을 예술가의 렌즈로 본 불안은, 그것이 표현된 작품은 감상자에게도 어떤 불안을 직면할 수 있는 하나의 승화의 표현,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관점을 완전히 좀 어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한편으로는 예술가가 느끼는 불안은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도 있겠다. 내가 그것을 예술로 잘 직면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처럼 생각이 변하면 행동도 변한다라는 이제 또 말씀을 하셨고, 행복한 그림을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또 불안하고 우울한 그림을 볼 때, 혹은 또 음악의 예를 들면 밝은 음악을 들을 때, 또 우울한 음악을 들을 때 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예, 그 이 점에서 공감이라는 용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술가는 작품 활동을 할 때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작품에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것이 감상하는 사람이 그 작가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그 작품에 녹아있는 그 무엇을 공감함으로써 감상이라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뇌에서도 외부의 자극이 들어올 때 또는 외부의 어떤 자극을 느끼고 볼 때, 들을 때 공감을 한다면은 그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 공감과 관련되는 뇌 부위 중에 중요한 부위가 영어로 anterior cingulate, 전 대상회라는 부위가 있고요. 또 뇌섭렵이라는 인슐라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두 부위가 특히 공감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복한 그림을 본다.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스스로 행복해지면 공감에 관련되어 있는 이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뇌 안에서 행복과 관련된 부위가 같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우울한 그림을 본다. 또는 음. 우울한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은 역시 공감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 두 부위가 활성화되고 또 우울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들이 분명히 활성화, 뇌는 우울하면 활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작품을 볼 때 공감을 하게 되면 그 공감과 관련된 부위들이 당연히 활성화되고 그 보는 감상자들의 그 뇌가 기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꼭 공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도 일어나겠죠. 어떤 행복한 그림을 본다면은 사실 행복에 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보는 사람들이 그 반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행복한 그림을 보는데 네. 오히려 그 감상자들이 자기한테는 좀 아, 이런 불행이 안 일어나고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비극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네. 또 우울한 그림을 보면
우울의 공감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거 자기는 오히려 우울하지 않아서 좀 행복하다. 오히려 지금 이 일상을 이런 느끼는 게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반대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보았던 그림 중에서 우울했던 그림, 또 행복했던 그림, 들었던 음악 중에서 행복했던 음악, 우울했던 음악을 들었을 때 제 반응도 굉장히 다양했던 이제 기억들이 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그 예술 작품이 뇌를 분명히 자극했다고 느끼는 건 수많은 생각들이 그 동시에 일어났던,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공감하면서 뇌의 그 부위가 뭔가 활성화가 됐구나. 또 그것을 포함한 나의 반응들이 뇌에서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또 인간의 놀라운 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예술 작품이 다양하게 반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예술가 그리고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타르시스를 뇌의 반응으로도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측정할 수 있다면, 혹은 카타르시스를 정기적으로 느끼게 하면, 예술 감상을 이제 습관화하면 뇌의 시냅스가 바뀌어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카타르시스를 연구를 해서 뇌가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이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가 해소되면서 느끼는 쾌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행동이 반복될 때 분명히 그동안 자신의 컴플렉스 또는 자신의 억압된 어떤 그런 그 생각,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또는 그것 때문에 나타났던 그 자신의 잘못된 뇌의 시냅스 형성, 이런 것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낌으로써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의 잘못된 신경회로가 재구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냅스의 그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이라고 하죠.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시냅스 가소성.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어떤 것이 반복되고 자꾸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에 관련된 뇌회로가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든지 행복된 자극을 자꾸 이렇게 보고 듣는다면 뇌가 행복에 관련된 시냅스 연결이 강화됩니다. 네. 그리고 자꾸 그 불행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런 시냅스가 강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이 잘못된 생각이 먼저 자꾸 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정말 불행하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또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뇌로 보면은 신경회로의 어떤 그 연결이 서로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예술 작품을 자주 감상을 하게 되고 카타르시스를 자꾸 느낀다면은 아마도 그런 감상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억압되고 힘들었던 그런 과거의 일들, 또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또 그런 것들이 뇌의 변화를 일으킨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정의 응어리가 예술 작품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또 그게 습관화되면 뇌의 연결, 시냅스가 바뀔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일이 떠올랐을 때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제 뇌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예술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예술의 가장 큰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기쁩니다. 예술계에 있는 저희로서는 너무나 '아 참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인제 그 언론 인터뷰를 제가 좀 읽어 보니까 템플 스테이를 의 효과를 언급하신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동양화, 한국화를 감상하는 게 사실은 템플 스테이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양화를 감상하는 효과도 템플 스테이처럼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템플스테이 연구를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이 템플스테이가 마음과 몸, 또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제 이런 걸로 MRI 연구를 했는데요. 이 템플스테이는 사실 한국적인 마음 수련의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심신치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또 이 결과를 그 외국의 SCI 저널에 한 서너 편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죠. 템플 스테이를 하게 되면 마음 챙김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평소에 마음이 더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뇌 MRI를 보면 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기능 뇌 영상 촬영술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공감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가 전 대상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위하고 이 전전두엽 부위의 어떤 그 위쪽의 부위가 신경 연결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회복 탄력성과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템플 스테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뇌의 기능의 변화가 있고 그 기능의 변화가 결국은 회복 탄력성을 높여줘서 심신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저희가 증거를 얻은 거죠. 동양화나 한국화를 볼 때 어떨까? 역시 이 연구 결과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템플 스테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송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화나 한국화가 수묵화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칼라보다는 흑백을 주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자연과 동물 뭐 이런 풍속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심신치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뇌 기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색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기분이 좋아지면은 소위 조정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컬러풀해집니다. 그래서 옷도 화려하게 입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좀 다양한 이런 색깔들 막 이런 게 있죠. 기분 좋아지면 그렇죠. 성관장님도 지금 이 목도리 굉장히 컬러풀한 걸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기분이 우울하면 무채색을 또 많이 사용하죠. 흑백 색깔. 그래서 이제 동양화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아침에 이제 나올 때 기분이 좀 좋고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좀 컬러가 있는 넥타이를 좀 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좀 기분이 우울하고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자신도 모르게 무채색 계열의 그런 그 넥타이에 손이 갑니다. 제가 오늘 지금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칼라를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좀 좋은 것 같다 오늘 대담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색깔도 마음에 어떤 기분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저는 동양화나 이런 게 분명히 템플 스테이처럼 심신치유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동양화가 아마 그 템플 스테이처럼 이렇게 흑백, 자연, 그다음에 뭐 사람 이런 것의 효과가 분명히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저희가 이제 동양화를 좀 다시 보게 되면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한국화를 봤을 때 내가 좀 차분하게 느껴졌다면 '아 내가 이래서 오늘 좀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라고 좀 차분해지고 싶을 때 내 마음이 좀 뭐 들쑥날쑥할 때 한국화를 보고 마치 템플 스테이를 가는 것처럼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 주셔서 오늘 좀 이제 대담이 끝나면 '한번 한국화를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격 도야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이제 들쑥날쑥한 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 주겠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뇌 질환이 아마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것들이 아주 많을 텐데요. 또 이제 예술가들이 아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뭐 약간 뇌 질환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예술적 창의성과 연결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이 예술가의 창의성과 정신질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 실제로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 연구들이 이제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관계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신질환은 어떤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게 약간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이잖아요.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그래서 예술가의 창의성, 소위 말하는 창의성, 창조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이 보이는 창의성, 또 아주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 일반인들이 못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하고는 좀 일맥상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세밀한 걸 느껴서 그걸 예술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창의성 또는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좀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정신질환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 분명히 관련이 있죠. 뇌 연구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뇌 연구를 보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두엽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억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억제가 되면 이 부분이 억제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화가 되면 억제 기능이 떨어지죠. 그렇다면은 뇌의 심층부에서 올라오는 원초적인 충동, 욕망 이런 것들이 억눌려지지 않고 현실로 바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본능을 우리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예술가들은 이를 쉽게 느끼고 이것을 예술적인 작업으로 성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잘 되지 않는 분들, 이게 현실하고도 섞여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병적인 걸로 가는 거죠. 병 자체가 예술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그 네.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유를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네. 하겠는데요. 어, 공유가 지금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네. 예, 이 슈만의 경우인데
이 슈만의 경우가 슈만이 주우울증을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울증기에는 매년 작업을 한 숫자인데 이 작업 수가 뭐 적고요. 뭐 거의 5편 이내입니다. 어떤 경우는 한 편도 작업을 못했고요. 조증이 나타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1년에 거의 뭐 30편까지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1856년에 결국 수용소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제 조울증이 작업에 영향, 예술가의 작품 작업에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 이제 러시아 출신의 추상 표현주의 화가라고 하는 마크 로스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로 어두운 색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마크 로스코의 작업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약간의 어두운 그런 컬러풀하지 않은 그런 색을 쓰는 거죠. 상당히 단조롭고요. 또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작업이 그 양분되는 등 구성이 굉장히 단조롭고 또 무거움과 우울감 이런 게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작품이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마크로스코도 결국 우울증과 건강의 악화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내부에 침참하는 경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참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창작 과정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인간의 깊숙한 내면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 작품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융의 그 대극의 합일 또 자기 완성, 셀프 액츄얼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의 하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노르웨이 화가인 에드바르트 뭉크입니다. 이 뭉크는 조현병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 뭉크가 그린 이 절규라는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환청이 들리는 것 같고요. 또 이 두 사람이 자기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를 해치는 거 아닐까? 피해 방상. 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요. 이 하늘, 이 강물을 보면은 정말로 이 색감이 굉장히 강렬하죠. 원초적인 두려움, 불안을 아주 강렬하게 느끼는 또 강렬하게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이 작가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또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걸 봄으로써 정말 이 아주 원초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의 창의성과 또 정신질환 또는 그런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그런 좀 엉뚱하게 느끼는 것 또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예민한 감각 그 감각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는 것 그런 게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 예술가들이 아주 느꼈던 그런 섬세한 느낌들을 작품으로 표현을 해내면 그게 승화가 되고 작품이 되고 이런 과정이 역시 좀 인간의 놀라운 어떤 행동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여주신 작품들은 뭐 세계 미술사에서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걸작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뇌의 기능과 굉장히 어떤 작품들이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가장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보는 세상의 이미지가 어떤 시각 예술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또 하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영국의 미술가인 루이스 웨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고양이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렸는데요.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이죠, 고양이가. 굉장히 참 제가 이 고양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무슨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근데 이분이 역시 조현병을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현병을 앓게 되면은 점점 이 그림이 좀 그러니까 연결이 없어집니다. 이 사실적인 그림에서 점점 그림이 좀 추상화로 가는 것 같죠. 연결이 없어지 마지막에는 거의 뭐 그림 자체가 이게 고양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병이 진행됨으로써 이런 그림의 변화가 보이는 거죠. 그냥 온전한 실체, 고양이 실체가 없어지는 거죠. 또 병이 회복되면은 다시 고양이가 사실적인 고양이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 환자분들, 입원한 환자분들도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걸 쭉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병이 심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좋아지고 나면 그림이 사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병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된다. 시각, 미술, 표현도 달라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의 사고 과정이 사실은 1차 사고 과정과 2차 사고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사고 과정은 어떠한 왜곡이나 변경 없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올라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라든지 추상화,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이죠. 현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2차 사고 과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변형시켜 주는 겁니다. 현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쪽으로 변형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뇌의 피질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예를 들면 뭐 소설이라든지 사실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2차 사고 과정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초현실주의적인 그림 1차 사고 또 사실주의 이런 거는 2차 사고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병도 이제 나면은 병이 나면은 밑에 있는 그런 충동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걸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추상화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좋아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피질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더 현실적이 되고 또 그림도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죠. 그런 정신과 의사의 해석의 나름일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한편에서는 외인의 작품이 이 병 때문에 아니고 이 작가의 어떤 정말 실험적인 작업이다. 예를 들면 논란이 있겠지만 한 작가의 어떤 같은 소재의 작품이 여러 형태의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실험적인 작품의 일환이다. 이게 병적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게 이제 작품의 어떤 그 실험적인 작업의 하나였던 또는 뭐 병적인 어떤 작업의 일환이었던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고 또 감상자 입장에서는 참 느끼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이 루이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조현병이 고양이의 배설물 중에 하나가 톡소플라즈마 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 기생충 때문에 조현병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톡소플라즈모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톡소플라즈모 충이 고양이를 비롯한 애완동물에서 애완동물에 기생하는 일종의 기생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수공통 감염증이죠. 그래서 이분이 조현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고흐가 생각이 납니다. 네. 고흐가 노란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고흐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이전에 이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무용가인 니진스키가 자기 스승인 디아길레프한테 보낸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디아길레프가 굉장히 병적인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잖아요, 시.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병적인 상태와 어떤 경계, 창의적인 작품의 경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현실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겠죠. 현실적으로 자기가 다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네. 그거는 뭐 어떤 작품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고의 작품을 보면 노란색을 많이 쓰죠. 이 고 역시 참 정신병을 앓았죠. 그런데 왜 노란색을 사용을 많이 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많은데, 고가 간질을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질 치료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노란색 그 부작용으로 노란색을 많이 사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당시에 이제 예술가들이 즐겨 마셨던 그 압생트라는 양주가 있습니다. 네. 그 압생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그 생명을 일으키는 그 성분이 하나 있는데, 그 성분 때문에 이 황시증을 일으켰다. 노란색에 강렬히 반응하는 그 부작용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자신의 뇌의 변화 때문에 예술 작품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진짜 다시 보니 뇌의 변화들, 이 어떤 변화를 아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어떤 분열과 통합, 그다음에 어떤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무슨 색이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뇌의 연구와 예술이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는 생각이 이제 다시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인간에 대한 무궁무진한 탐구의 한 분야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많지만 오늘 마지막 질문은 오늘 이제 정신의학과 예술이 아주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저희 미술관이 작년에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과 예술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정신의학과 인공지능 연구에도 이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에 하고 계신 정신의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좀 어떤 관심이신지 들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쭙습니다. 예, 정신질환이나 정신현상이 결국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복잡한 게 뇌죠.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신경세포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경세포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정신 현상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신 현상을 나타내는 이 기전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연구를 해서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현상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조금 뭔가 밝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의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현상을 밝히고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아마도 정신현상의 어떤 기전, 메커니즘 이런 것도 좀 밝힐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정신질환의 치료, 또 예방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이나 이런 게 그냥 한순간에 발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 또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것들이 쭉 영향을 받아서 정신질환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나오는 게 웨어러블 기기잖아요. 자기 몸에 착용을 해가지고 인간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주고 그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주고 당신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그러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긴장 이완하는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함으로써 정신 그런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힐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네. 네. 하는 기회겠죠. 이런 점에서 대전 시립박물관이 미술관이 그 작년에도 그런 작업을 했고 올해도 이런 전시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서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미술관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많은 예술가들이 더 많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문화의 제반 기반을 더 다져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로 아마 오늘 저희 미술관 관장 초청 대담에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교수님 한 말씀, 이제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저는 참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뭐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뇌 연구를 하면서 약간 이 뭐 꼭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걸 보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템플스테이나 명상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느끼는 그런 뇌기능의 변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힐링을 느끼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네. 너무 업적 위주의 그런 이런 참 환경에 놓여 있는데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한국 사회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고 힐링을 하고 좀 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뇌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하고 되고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또 제 나름대로 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제 나름대로 큰 의미가 되었겠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고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고호 그림을 이제 보면서 돈 맥클라인의 빈센트라는 노래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제 대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 가사의 일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움으로 얼룩진 당신의 풍상의 얼굴이 예술가의 부드러운 손 아래에서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듣는지도 모른 채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마 귀를 기울일 거예요. 교수님 오늘 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우리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